이게 정말 미국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세계 최강국을 자부하는 미국, 그러나 그 위상과는 달리 미국 공립학교 급식의 현실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차갑고 눅눅한 냉동 피자, 기름에 절어 축축한 감자튀김, 설탕 범벅이 된 초코우유. 학생들은 건강을 해치는 이 형편없는 음식을 강제로 받아들여야 했고, 결국 급식을 거부하거나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공립학교가 기존의 급식을 완전히 뒤엎고 한국식 급식을 도입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점심시간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급식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 그리고 쟁반을 들고 한식 메뉴를 받으며 들뜬 표정을 짓는 아이들. 예전처럼 음식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김없이 깨끗이 비워진 접시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단지 급식이 바뀌었을 뿐인데 미국 학교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학생들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학습 집중력이 향상되었으며 부모들은 가정에서도 한식을 따라 해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전역에서 한식 급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도 있습니다. 기존의 급식 업체들은 거대한 이익을 놓칠 수 없다는 듯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한식이 강요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급식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과연 이 한국식 급식의 바람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베카, 미국의 한 유명 방송사의 탐사보도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특종을 터뜨렸죠. 하지만 이번에 접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 학교에서 찍은 영상이 맞아? 눈앞에 펼쳐진 유튜브 영상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급식실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어요. 학생들은 줄을 길게 늘어서서 설레는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음식이 김밥,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양념치킨. 순식간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한 영상 속 학생들은 한결같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평생 먹어본 급식 중 최고야. 제발 우리 학교도 이걸로 바꿔줘. 댓글 반응도 대단했습니다. 어느 학교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같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급식 하나로 학생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경우가 있었던가요? 솔직히 저는 급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건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학교 급식은 늘 문제였습니다. 냉동 피자, 기름진 감자튀김, 탄산음료, 건강을 생각한다는 명목으로 샐러드 같은 메뉴가 나오지만 결국 애들은 손도 안 대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열광하는 이 급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담당 PD에게 말했어요. 이거 우리 취재해야 해. 미국 급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뉴스야. 하지만 PD는 반신반의하며 말했어요. 레베카, 그거 그냥 잠깐 유행하는 SNS 콘텐츠 아닐까? 애들 한때 반짝 좋아하고 마는 거. 아니야. 뭔가가 변하고 있어.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저는 촬영팀과 함께 뉴욕 외곽의 한 공립학교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1000만 뷰를 기록한 영상 속 학교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출발 전까지도 반신반의했어요. 유행일 수도 있고 몇몇 학생들의 반짝 반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학교에 도착한 순간 그 생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학생들이 일제히 급식실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미국 공립학교 급식 맞아? 일반적인 미국 급식이라면 대충 데운 냉동 피자, 기름에 절어있는 감자튀김, 그리고 형편없는 품질의 햄버거가 전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쟁반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음식을 받자마자 한 입 가득 넣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미국 급식은 학생들이 음식 한두 개만 건드리거나 손도 대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잔반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학교의 교장을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급식실 한쪽으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학생들이 점심을 기다리는 게 이렇게나 즐거워 보인 적이 있었나요? 교장은 처음 한국 급식을 도입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명의 학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인 학부모가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 김밥을 싸왔어요. 그런데 그 김밥이 입소문을 타면서 난리가 났죠. 급식보다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학생들이 급식을 거의 거부하고 김밥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한식이 학교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급식보다 김밥을 선호하는 상황까지 오자 학부모들은 교장에게 급식 개편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황당했어요. 한국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자는 의견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학부모들의 압박은 거셌고 결국 학교 측은 일주일 동안 실험적으로 한식을 제공해 보기로 했어요.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한식을 기다리며 자발적으로 줄을 섰고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험 기간이 끝난 후 이 학교는 정식으로 한식 급식을 도입했습니다. 다음날 취재를 이어가면서도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줄을 서 있었어요. 평소라면 대충 감자튀김을 몇 개 집어먹고 남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아이들이 오늘은 밥 한 톨까지 남기지 않겠다는 듯 집중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한쪽에서 식사 중인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기자인데 너희 급식이 요즘 엄청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제 말을 들은 학생들은 신이 나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급식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제 SNS에 올렸는데 친구들이 진짜 학교 급식 맞냐고 난리였어요. 점심시간이 하루 중 가장 신나는 시간이 됐어요. 학생들은 하나같이 급식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 학교 생활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 급식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먹을 수밖에 없어서 먹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급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요. 한 남학생이 큰 숟가락으로 밥을 한 입 가득 퍼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원래 급식 거의 안 먹고 집에 가서 과자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심시간 전에 배고파지는 게 처음이에요. 저는 이 변화를 조금 더 분석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맛있어서라고 하기엔 반응이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에 이렇게까지 몰입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몇몇 학생들에게 추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어떤 메뉴가 제일 좋아?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생들은 각자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의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양념치킨이요. 진짜 미쳤어요. 미국에서 먹던 치킨이랑 완전 달라요. 비빔밥이 최고죠. 색깔도 진짜 예쁘잖아요. 김밥도요. 예전엔 샌드위치만 먹었는데 김밥은 질리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아이들이 김밥을 좋아한다는 말이 제일 의외였어요. 원래 미국에서는 김밥이 낯선 음식이라 일부러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김밥을 골라 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맛있는 음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음식을 원하고 있었어요. 미국 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이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 결국 메뉴가 거의 똑같아요. 반면 한국 급식은 매일 다른 메뉴가 제공되었고 조리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튀김, 찜, 볶음, 무침, 국물 요리까지 그러니 학생들이 지루해할 틈이 없었던 거죠. 저는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학교를 떠나기 전 한 가지 궁금한 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급식 열풍이 이 학교 안에서만 일어난 현상인지 아니면 더 넓게 퍼지고 있는지 말이죠. 학생들이 급식 사진을 SNS에 자주 올리나요? 이 질문에 한 학생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완전 많이요. 처음에 몇 명이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들 점심시간마다 사진 찍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해시태그 한식급식, 해시태그 한국급식, 해시태그 학교급식혁명 같은 해시태그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이 학교 급식 사진이라고. 수천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올린 급식 사진은 하루 이틀 사이에 SNS 트렌드에 오를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학교 급식이라고. 우리 학교는 왜 이렇지? 제발 우리 학교도 한국 급식 도입 좀 해줘. 흥미를 넘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한식 급식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학부모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 학교 학부모회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대하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대표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 급식에 익숙하니까요. 그리고 일부 부모들은 애들이 낯선 음식을 안 먹을 거다. 매운 음식이 나올 수도 있다 같은 걱정을 했죠.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먼저 한식에 빠져버렸어요. 학생들이 먼저 좋아하기 시작하니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도 집에서 한식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유튜브에서 김밥이나 불고기 만드는 법을 찾아보고 따라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우리 아이들이 엄마 학교에서 먹던 거랑 비슷해 라고 말할 때마다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놀랍게도 한식 급식의 변화가 가정의 식문화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 외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학교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학교에서도 한식 급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나요? 교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몇몇 학교에서 문의가 왔어요. 급식 혁신을 고민하던 교장들이 우리 사례를 보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미국 급식 문화 자체를 뒤흔드는 변화가 될 수 있다. 한식 급식이 이토록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던 저는 이 학교의 영양사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영양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미국인 영양사 메리 콜린스 씨였습니다. 그는 한식 급식 도입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저도 이 변화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서류 더미가 쌓인 책상을 정리하며 웃었어요. 벽에는 한 달치 급식 메뉴표가 붙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 닭갈비 같은 한식 메뉴들이 일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급식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아세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냉동식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대충 해동해서 제공하는 방식.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영양 균형보다는 비용 절감과 빠른 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메리는 그 점을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녀는 종이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건 예전 미국 급식표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한국 급식표죠. 보세요.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이 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하루도 같은 메뉴가 반복되지 않는 다양한 음식 구성.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걸 운영하는 게 가능해요? 미국 학교 예산으로. 메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어요. 한국처럼 무상급식 시스템이 없는 미국에서 이걸 도입하려면 예산을 철저하게 짜야 했죠. 하지만 방법이 있었어요. 그녀는 한 장의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현지 농산물 사용, 조리 시스템 변경, 급식 모니터링 시스템. 미국 급식은 대기업이 독점한 공급망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중간 유통비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공급받는 구조로 변경한 것이 성공 요인이었죠. 그럼 이 변화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뭔가요? 메리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급식을 남기지 않아요. 그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쓰레기통. 예전에는 점심시간만 지나면 급식 음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미국 급식은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한식 급식은 학생들이 먹고 싶어서 먹는 시스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한국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급식에 대한 철학 자체가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 철학이 지금 미국 급식 문화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식 급식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며칠 동안 이 학교를 방문하며 변화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맛있다는 반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 확신했거든요. 첫 번째로 저는 몇몇 교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급식을 바꾼 이후로 수업 분위기에 변화가 있나요? 이 질문에 담임 교사인 밀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점심시간 이후 수업에서 집중력이 몰라보게 좋아졌죠. 솔직히 전에는 오후 수업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미국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과 지방, 당분이 들어간 급식을 먹은 후에는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치솟다가 곧 급격히 가라앉는 당 충격 현상이 일어나죠. 학생들은 수업 내내 꾸벅꾸벅 졸거나 짜증을 내고 심지어 교실에서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식 급식이 도입된 후 그런 문제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단백질과 채소가 균형 있게 들어간 식단 덕분인지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유지해요. 오후 수업도 예전보다 훨씬 원활해졌어요. 아이들의 몸이 변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말을 듣고 저는 직접 학생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는 한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난히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만 문제로 운동을 꺼리던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급식 바뀐 이후로 몸 상태가 달라진 걸 느낀 적 있어? 그 학생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졸리고 움직이기 싫었는데 이제는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곧장 보건교사를 찾아가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보건교사는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학생들의 평균 체중이 감소하고 있어요. 과체중이었던 학생들의 체지방 수치도 눈에 띄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전해 듣고 저는 다시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부터 한식 급식을 반겼던 학부모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학부모회에서 활동하는 로라 씨였어요. 전통적인 미국식 급식에 익숙했으니까요. 한식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급식 개편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아이들의 반응이 바뀌는 것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오더니 엄마 학교에서 먹은 김치볶음밥이 너무 맛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죠. 제 아이가 매운 음식은 절대 못 먹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이 시스템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이 많아요. 현재 미국 급식 시장은 몇몇 거대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저렴한 냉동식품을 공급하는 게 그들에게는 훨씬 이득이죠. 게다가 한국처럼 무상급식 시스템을 갖추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급식보다는 예산 절감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미국 급식도 바뀔 거라고 믿어요. 취재를 마무리하기 전 저는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한식 급식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른 학교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식 급식의 인기가 한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시 교육청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그는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요청이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보통 급식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특정한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는 고민에 빠진 듯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급식 시스템은 정해진 업체와의 계약 구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교육청 내부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몇몇 학교에서는 실험적으로 한식급식 도입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우선 일부 학교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아이들의 반응을 평가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진행되는 만큼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기존 급식업체들과 보수적인 학부모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한 대형 급식업체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급식이 좋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에서 갑자기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조리 인력도 부족해요. 그리고 모든 학생이 한식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급식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식 시장은 몇몇 거대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한식이 강제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다양성을 존중해야지 모든 학교가 한식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 아이는 여전히 햄버거랑 피자가 더 좋은데 선택권이 사라지는 게 걱정돼요. 그들의 우려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문화와 입맛을 가진 나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한식 급식을 선택지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식 급식을 추진했던 학부모 대표를 다시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모두가 한식만 먹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건강한 급식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차갑고 영양가 없는 냉동 피자를 먹어야 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서 저는 한식 급식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이제 미국 급식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한식 급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급식의 미래입니다. 이 취재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변화가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예요. 자유롭고 안전하며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의 배려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유와 환대가 여행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는 스웨덴 여대생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대학을 다니는 22살의 학생 아말리아예요. 전공은 아시아학이고 평소에 아시아 문화와 경제 발전에 관심이 많아서 여름 방학 때 중국과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두 나라를 모두 여행할 계획을 세우게 된 건 학교팀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팀원 중 몇 명이 중국을 꼭 가보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저는 처음엔 살짝 망설였어요. 솔직히 중국에 대해 큰 호감은 없었거든요. 뉴스를 통해 보는 중국은 늘 정치적이고 통제된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 팀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최근엔 기술과 문화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을 보면 뉴욕 못지않아. 그 말에 살짝 설득되었어요. 경제대국의 화려함과 디즈니랜드 같은 재미있는 명소들을 직접 경험해보면 새로운 관점이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팀원이 강조한 디즈니랜드라는 단어에 마음이 살짝 기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스웨덴에서는 한국이 더 익숙한 나라라는 거였어요. BTS, 한류 드라마, 그리고 K-푸드 같은 것들이 이미 스웨덴에서도 유명했으니까요. 저는 한국은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 차라리 중국에서 색다른 걸 느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비자라는 복병이었죠. 중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여권 사본, 여행 일정, 숙소 예약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스트레스가 밀려왔어요. 한국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한국만 갈까 싶었지만 이미 팀 프로젝트가 결정된 상황에서 혼자 방향을 바꿀 순 없었어요.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만 몇 시간을 쏟아야 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그냥 관광 좀 하려는 건데. 짜증도 조금 났지만 어쨌든 발급을 받았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중국행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약간의 기대감도 생겼어요. 그래도 중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한 번쯤은 가봐야지.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저는 상하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팀원들과 농담도 하고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디즈니랜드, 와이탄 야경, 전통적인 중국 음식까지 모두 포함된 빡빡한 일정이었죠. 그날 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중국은 정말 대단한 경험이 될까? 아니면 뉴스에서 보던 그 이미지가 전부일까? 사실 걱정이 살짝 되었어요. 중국의 규제와 감시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잖아. 혹시 모르지 완전히 반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여행도 그런 기회 중 하나일 거라고 믿으면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잠에 들었어요. 비행기가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드디어 중국이야. 라는 생각에 설렘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어요. 저와 팀원들은 거의 2시간을 서 있었고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도 모든 게 느리게 진행됐어요. 중국어로 무언가 물어보는 심사관의 말에 저는 그저 여권을 건네며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사관은 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다음이라는 손짓을 했고 저는 간신히 통과했죠. 그런데 팀원 중 한 명은 비자 사진 문제로 심사가 길어졌고 우리는 공항에서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어요. 첫날 일정은 와이탄 야경을 보며 사진 찍는 것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기 위해 매표소에 갔더니 모든 게 복잡했어요.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로 붐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의 잘 정돈된 지하철 시스템과는 너무 달랐어요. 겨우 지하철을 타고 와이탄에 도착했을 땐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도 와이탄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멋졌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피곤함을 잠시 잊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와이탄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낯선 남성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는 우리를 흘끗 보더니 대뜸 사진을 찍는 이유를 물었어요. 처음엔 관광객인 우리가 단순히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경찰 신분증을 꺼내는 순간 상황이 달라졌어요. 군사시설 근처는 촬영 금지입니다. 그가 단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우리는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한 장의 사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10분 동안 설명해야 했어요.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엔 내가 잘못한 걸까? 여기선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결국 사진 몇 장을 삭제하라는 지시만 하고 떠났지만 저는 그 후로 더는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감시받고 있다는 기분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디즈니랜드의 화려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린 시절의 설렘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긴 줄을 보는 순간 그 설렘은 한꺼번에 식어버렸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린 끝에 입장했지만 놀이기구마다 대기 시간이 적어도 2시간 이상이었어요. 이건 마치 놀이공원이 아니라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밀려드는 인파는 저를 점점 더 지치게 했어요. 드디어 놀이기구를 타게 되었을 땐 이미 체력이 바닥났고 그 경험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특히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음식을 주문하려고 했지만 영어가 전혀 없는 메뉴판과 불친절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음식을 손에 들고 먹으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디즈니랜드를 올 필요가 있었나? 라는 의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피곤하고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분명 대단한 나라이긴 한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있고 여행하기엔 힘든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상하이는 아름답고 디즈니랜드도 멋졌지만 모든 게 혼잡하고 복잡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어요. 이 여행이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정을 준비하며 저는 살짝 불안했어요. 중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느끼는 무거운 분위기가 여행의 설렘을 점점 사라지게 하고 있었어요. 아직 여행은 시작 단계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했어요. 어제의 와이탄 사건과 디즈니랜드의 피로는 잊고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해보자고 스스로 다짐했죠. 팀원들과 함께 새로 예약한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상하이의 전통적인 골목과 유명한 공원, 그리고 조금 떨어진 유명 관광지였어요. 가이드가 있는 투어라 소통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가이드는 대부분 중국어로 설명을 했고 영어는 간단한 단어로만 표현했어요. 문화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설명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풍경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의 첫 목적지는 한적한 분위기의 전통 골목이었어요. 저희는 골목을 거닐며 사진도 찍고 작은 가게에서 물건도 구경했어요. 처음에는 꽤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불편한 시선이 따라다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한참 걷다가 길모퉁이에서 사진을 찍는데 또 다른 경찰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특별히 문제를 삼진 않았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계속 제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여긴 자유롭게 사진조차 찍을 수 없는 건가? 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저와 같은 기분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냥 조용히 걷자라며 사진 찍는 것을 멈추기로 했죠. 다음 목적지는 상하이의 대표적인 공원이었어요. 가이드가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추천했는데 공원 자체는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공원 입구에서 대규모 CCTV 카메라를 보고 저절로 움찔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한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한 팀원이 공원 구석에서 특이한 장식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으려다가 공원 관리인에게 제지를 받았어요. 여긴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곳이라면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막아섰어요.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스웨덴에서는 어디든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큰 제약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마치 제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팀원들과 함께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쇼핑몰은 화려했고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입구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방문자는 QR코드를 스캔하셔야 합니다.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이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안내를 따라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요청이 더 이상했습니다. 여권을 제시해주세요. 순간 저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단순히 쇼핑을 하러 들어가려는데 왜 제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관광객인데 여권까지 보여줘야 하나요? 하지만 경비원의 표정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제 여권을 확인한 뒤에야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쇼핑몰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 사진을 찍으려던 순간 직원이 급히 달려와 사진 촬영을 막았습니다. 순간 움찔하며 카메라를 내렸지만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만 이상하게 느낀 것이 아니었죠. 모든 곳에서 QR코드를 요구하고 행동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팀원들도 저와 같은 의견을 내놓으며 쇼핑 경험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무언가 깨달았어요. 이 여행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가볍고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어요. 여기서의 모든 행동은 감시 아래 있다는 느낌이 저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자라면서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준 기분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중국에서의 남은 일정이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을 방문해야 했고 더 많은 규제와 제약을 마주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중국에서의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가는 것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지만 중국에서 겪은 일들 때문에 더 큰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거대한 나라이긴 해야지만 너무 답답했어. 한국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흥미롭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 무겁고 불편했거든요. 저는 이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했어요. 입국 심사대에는 길게 줄을 서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심사관은 친절하게 웃으며 여권을 확인했어요. 어서 오세요라는 간단한 한국어도 배워두었기에 작은 인사를 건넸는데 심사관이 미소로 답해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자 공항의 분위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넓고 정돈된 대합실과 곳곳에 배치된 안내 표지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스웨덴 공항만큼이나 깔끔하고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내의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접속하려면 VPN이 필요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정보를 검색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스마트폰만 켜면 바로 연결됐어요. 저는 공항에서 대중교통 정보를 검색하며 서울로 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빠르게 정보가 나오자 친구들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여행을 시작하는 기분이야.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보며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을 떠올렸어요. 모든 것이 정돈된 느낌이었고 거리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스웨덴의 도시와 비슷한 느낌도 있었지만 뭔가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땐 정말 놀랐어요. 역 안은 복잡하면서도 혼란스럽지 않았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된 표지판 덕분에 어디로 가야 할지 금방 알 수 있었죠. 짐을 들고 헤매던 우리를 보고 한 한국인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숙소 방향을 알려주었고 필요한 앱까지 추천해줬어요. 스웨덴에서도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 흔하진 않은데 여기선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는 친절함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첫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죠. 메뉴판을 보고 처음엔 살짝 당황했어요. 한국어로만 적힌 부분도 있었지만 다행히 사진이 함께 있어서 어렵지 않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를 시켰는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모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바비큐는 정말 맛있었고 반찬이라는 작은 접시들까지 계속 리필해주는 서비스에 감동했어요. 저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한국의 배려를 느꼈습니다. 한 팀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이랑 비교하면 여긴 서비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 나라엔 정말 사람들이 신경 써주는 느낌이야. 모든 게 관광객을 환영하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숙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중국에서의 답답함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미 첫 인상만으로도 저를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과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첫 번째 목적지인 경복궁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숙소에서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주변 풍경을 살펴봤어요. 거리 곳곳에 놓인 작은 카페와 상점들, 정돈된 도로,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는 깨끗한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지하철에 타자마자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소리내어 대화하거나 통화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스웨덴에서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나 전화 통화 소리가 자주 들리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요한 분위기에 동화되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앉아 있긴 했지만 불편하거나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제 옆에 앉은 한 한국인 분이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각자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게 보였어요. 우와, 이건 정말 대단하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스웨덴에서도 지하철 내 예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 예의가 마치 몸에 배인 듯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차분함과 조용함은 마치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중국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는 사람들이 거칠게 서로 부딪히며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이 흔했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의 개인 공간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죠. 그런데 서울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어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땐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전통 건축물이 저희를 반겼어요. 입구에서 한복 대여점이 보였는데 저는 평소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싶어서 팀원들과 함께 한복을 빌려 입고 경복궁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어줬고 몇몇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이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가까이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근처에서 전통 음식을 맛보기로 했어요. 고즈넉한 분위기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잘 표기되어 있어서 주문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시켰는데 그 정갈하게 담긴 음식이 눈으로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쇼핑몰에 들렀는데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매장마다 친절한 직원들이 환영해줬고 결제 과정도 너무 간단했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닌 덕분에 다리가 아프긴 했지만 마음은 정말로 만족스러웠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느낄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서비스, 그리고 편리함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 느꼈어. 여긴 우리가 진정으로 환영받는 곳이야. 친구들도 제 말에 동의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이제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과 함께 현대적인 도시의 매력을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어요. 서울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한국의 일상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는 거였죠. 우선 대중교통 앱을 이용해 목적지를 정했어요. 앱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모든 정보를 제공했어요. 저희가 가려는 곳의 가장 빠른 경로와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줬는데 이런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며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모두 한국의 디지털 환경에 놀라고 있었어요. 스웨덴에서도 기술이 발달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기술이 사람의 일상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였어요. 현대적인 건축물이면서도 주변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그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죠. 안에 들어가니 디지털 전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이곳이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된 장소라는 걸 느꼈어요. 저희는 디지털 아트와 가상현실 체험도 해봤는데 마치 미래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저희는 근처에서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한국에서는 배달 앱이 정말 유명하대라고 말하며 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처음엔 조금 의아했어요. 여행 중에 굳이 배달 음식을 먹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경험 삼아 해보자는 의견에 동의했어요. 앱을 설치하고 사용해보니 정말 간단했습니다. 영어로 제공되는 메뉴와 결제 시스템 덕분에 주문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예상 도착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되었고
음식이 도착하기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배달원이 친절하게 음식을 건네주며 맛있게 드세요라는 한국어 인사를 건넸고 저는 어설픈 발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서비스 같아. 내가 필요할 때 원하는 곳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다니 완전 최고야. 저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선 모든 게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 같아. 기술이 단순히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서울의 쇼핑 거리로 향했어요. 한강진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은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매장마다 최신 디지털 기기를 배치해 쇼핑이 더 편리하도록 만들어졌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기술과 창의성이 일상에 녹아들어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드는 이 나라의 매력이 점점 더 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런 나라라면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품으며 설렘 속에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과 한강 근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강변이 특별한 관광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보니 한강 주변은 그저 물 흐르는 강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의 일상과 여가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평온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강가를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주변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점이었어요.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 공원의 화장실조차 스웨덴에서 볼 법한 고급 시설처럼 관리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자전거를 대여해 한강을 따라 달리기로 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 대여소를 찾아 QR코드로 간단히 빌릴 수 있었죠.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따라가다 보니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진짜 서울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중간에 잠시 쉬면서 한강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곳에서는 중국에서처럼 감시받는다는 불안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고 저도 마음껏 사진을 찍으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내가 정말로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어 모든 게 열려 있고 안전하게 느껴져. 그 말에 한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여기선 밤에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느낌이야. 그 친구의 말처럼 한국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안전하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한강 근처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기로 했어요. 어제 경험했던 배달 시스템이 너무 편리했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메뉴를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배달 앱에서 치킨과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역시나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음식이 도착했어요. 강변에 앉아 먹는 음식도 맛있었고 한강의 경치를 바라보며 즐기는 식사는 또 다른 특별함을 더해줬어요. 저녁에는 서울의 야경을 보러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길은 그 자체로도 재미있었어요. 케이블카에서 본 서울의 전경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남산타워 꼭대기에서 사진을 찍으며 저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에서도 큰 도시를 봤지만 서울은 다르게 느껴져. 여긴 더 따뜻하고 자유롭고 사람을 환영하는 것 같아. 친구들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웨덴에서 경험했던 것들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해봤어요. 스웨덴도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지만 한국은 여기에 사람들의 환대와 따뜻함이 더해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제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한류 드라마와 음악 정도밖에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문화가 아니라 한국이 가진 사람 중심의 따뜻함, 첨단 기술, 그리고 여행객을 환영하는 매력을 알게 됐어요.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여행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과 중국은 제게 너무나도 다른 세상을 보여줬어요. 이 두 나라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제가 사는 세계와는 또 다른 삶을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을 떠올리자마자 자연스럽게 그곳에서의 불편한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단순히 사진을 찍으려다 경찰의 경고를 받았던 일, 비자를 준비하며 겪은 번거로움, 그리고 언제나 제 주변을 둘러싼 감시의 시선들까지 모든 것이 억눌린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모든 게 자유롭고 환영받는 기분이었어요. 심사관은 친절했고 공항의 시스템은 체계적이며 효율적이었습니다. 제가 낯선 외국인임에도 한국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깨끗하고 정돈된 풍경을 보며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반짝이는 불빛들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발전된 도시를 넘어 사람들에게 안전함과 평화를 주는 공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의 여행은 감시와 규제 속에서 움직여야 했어요. 반면 한국은 자유롭고 안전하며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의 배려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두 나라의 경험을 통해 자유와 환대가 여행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스웨덴에 도착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 가야겠어.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자유와 따뜻함의 가치를 일깨워준 특별한 나라로 남게 되었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매력을 알려주고 한국에서 느꼈던 그 소중한 감정을 다시 만나러 올 겁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